1901년 빈 란트슈타이너는 피 속에 숨겨진 거대한 벽을 발견했습니다. ABO 시스템의 규명은 죽음의 도박이었던 수혈을 생명의 기술로 바꾸었죠. 인류의 유전과 진화까지 꿰뚫어본 이 위대한 통찰은 오늘날 수억 명을 구하는 수혈의학의 영원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1901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의 병리학 연구소에서 한 젊은 의사가 인류 의학사를 바꿀 놀라운 발견을 했다.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발견한 ABO 혈액형 시스템은 단순해 보이는 관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 발견은 수혈의학의 기초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면역학, 유전학, 법의학, 그리고 현대의학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혈액형의 발견 이전까지 수혈은 극도로 위험한 의료 행위였다.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면 때로는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도 했지만 더 자주는 용혈 반응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 의사들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당황했고 수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여겨졌다. 란트슈타이너의 발견은 이 모든 혼란에 과학적 설명을 제공했고 안전한 수혈의 시대를 열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졌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중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현재까지도 매일 전 세계에서 수백만 건의 안전한 수혈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혈액형은 개인 식별, 친자 확인, 인류의 이주 경로, 추적 등에도 활용되어 그 응용 범위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카를 란트슈타이너는 1868년 6월 14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 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지만 카를이 6살 때 사망하여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머니 판니 헤스는 아들의 교육에 헌신했고 카를은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였다. 1885년 빈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란트슈타이너는 처음부터 연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였다. 그는 의학 공부와 함께 화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 의학은 관찰과 경험에 주로 의존했지만 란트슈타이너는 화학적 방법론을 의학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학제 간 접근법은 후에 그의 독창적인 발견들의 기반이 되었다. 1891년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란트슈타이너는 연구 경험을 쌓기 위해 유럽 각지의 유명한 연구소들을 방문했다. 독일 비르츠부르크의 에밀 피셔 연구실에서는 유기화학을, 미넨의 오이겐 밤베르거 연구실에서는 화학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정밀한 실험 기법과 화학적 사고방식을 제공했다. 1896년 빈으로 돌아온 란트슈타이너는 빈 대학교 병리학 연구소의 막스 폰 그루버 교수 밑에서 조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루버 교수는 세균학과 면역학의 권위자였고 란트슈타이너는 그의 지도하에 면역 반응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다. 특히 응집 반응에 대한 연구는 후에 혈액형 발견의 핵심 기법이 되었다. 혈액형이 발견되기 이전의 수혈 역사는 실패와 성공이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되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수혈의 개념은 17세기부터 시작되었다. 1665년 영국의 리처드 로어가 개들 사이의 수혈 실험에 성공했고 1667년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드니가 양의 혈액을 인간에게 수혈하는 최초의 이종 간 수혈을 시도했다. 초기 수혈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환자들은 고열, 호흡곤란, 혈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고 많은 경우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한 참사들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1670년 수혈을 금지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를 따랐다. 수혈은 거의 150년 동안 의학계에서 금기시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수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다. 1818년 영국의 제임스 블런델이 산후 출혈 환자에게
인간의 혈액을 수혈하여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블런델은 동물의 혈액이 아닌 인간의 혈액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시도 중 일부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실패율이 높았다. 19세기 후반에는 수혈 기법이 점차 개선되었다.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방법, 감염을 줄이는 무균술, 더 안전한 수혈 도구 등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혈의 성공 여부는 예측할 수 없었다. 같은 의사가 같은 방법으로 수혈을 해도 어떤 환자는 살고 어떤 환자는 죽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1900년 란트슈타이너는 빈 대학교 병리해부학연구소에서 혈청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매독의 혈청 진단법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람의 혈청과 적혈구가 반응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는 우연한 발견이었지만 란트슈타이너의 예리한 관찰력이 이를 놓치지 않았다. 1901년 봄, 란트슈타이너는 체계적인 실험을 설계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연구실 동료들로부터 혈액을 채취했다. 각자의 혈액을 원심분리하여 혈청과 적혈구를 분리한 후 서로 다른 조합으로 섞어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때 사용한 사람은 총 6명이었는데 란트슈타이너 자신과 5명의 동료들이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어떤 조합에서는 적혈구가 응집되어 덩어리를 이루었지만 다른 조합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반응이 무작위가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란트슈타이너는 이 패턴을 분석하여 혈액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세 그룹을 A, B, C라고 명명했다. 나중에 C는 O로 바뀌었다. A형 혈액의 혈청은 B형 적혈구와 응집 반응을 일으켰고, B형 혈액의 혈청은 A형 적혈구와 반응했다. 반면 C형 현재의 O형 혈액의 혈청은 A형과 B형 적혈구 모두와 반응했지만 C형 적혈구는 어떤 혈청과도 반응하지 않았다. 1901년 11월 14일, 란트슈타이너는 빈 의학협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다. 발표 제목은 인간 혈액의 응집 현상에 관하여였다. 이 발표는 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지만 당시 청중들의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았다. 1902년 란트슈타이너의 논문이 빈 임상 주간지에 게재되었다. 논문은 단 4쪽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현대 수혈의학의 모든 기초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인간의 혈액이 혈청 내 응집소와 적혈구, 표면의 응집원의 상호작용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서 란트슈타이너는 이 발견의 임상적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혈액 치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고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수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 당시로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었다. 과학계의 초기 반응은 냉담했다. 많은 의사들이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일부는 단순한 실험실 호기심 정도로 여겼다. 당시 의학계는 아직 면역학적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고 혈액의 개체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란트슈타이너의 발견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1902년 란트슈타이너의 제자들인 알프레드 폰 데 카스텔로와 아드리아노 슈투를리가 네 번째 혈액형을 발견했다. 이들은 A형과 B형의 응집원을 모두 가지지만 응집소는 전혀 없는 혈액형을 발견했다. 이것이 AB형이었다. AB형의 발견으로 ABO 혈액형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이제 모든 인간의 혈액은 네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었다. A형, A 응집원과 항B, 응집소, B형, B 응집원과 항A, 응집소, AB형,
A와 B 응집원, 응집수 없음. O형, 응집원 없음, 항A와 항B 응집수. 이 시스템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완벽했다. 각 혈액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A형, A 수용자에게 수혈 가능, B와 AB 수용자에게는 위험. B형, B 수용자에게 수혈 가능, A와 AB 수용자에게는 위험. AB형, AB 수용자에게만 수혈 가능하지만 모든 혈액형을 받을 수 있음. 만능 수혈자. O형, 모든 혈액형에게 수혈 가능하지만 O형만 받을 수 있음. 만능 공급자. AB형의 발견은 또한 혈액형이 유전된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가족 내에서 혈액형 분포를 조사한 결과 부모의 혈액형에 따라 자녀의 혈액형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였다. 이는 멘델의 유전 법칙과 일치했고 혈액형이 유전 형질임을 확증했다. 혈액형 발견 이후에도 즉시 수혈이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혈액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검사 방법도 표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혈액형을 고려한 수혈들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1907년 뉴욕의 루벤 오텐버그가 혈액형을 확인한 후 수혈을 실시한 최초의 의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수혈 전에 공여자와 수혈자의 혈액형을 반드시 확인하는 프로토콜을 확립했다. 그의 수혈들은 놀라운 성공률을 보였고 다른 의사들도 이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다. 1910년경부터 혈액형 검사가 수혈의 표준 절차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간단한 슬라이드, 응집법이 사용되었다. 환자의 혈액 한 방울과 표준 혈청을 섞어 현미경으로 응집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했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었다. 1914년 아르헨티나의 루이스 아구테가 구연산 나트륨을 항응고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로써 혈액을 채취한 후 즉시 수혈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같은 해 벨기에 알베르 후스틴도 비슷한 방법을 독립적으로 개발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혈액형 확인과 함께 안전한 수혈이 가능해졌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혈액형의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쟁터에서는 대량의 출혈로 수혈이 절실했지만 적합한 혈액형을 찾기 어려워 많은 생명을 잃었다. 이때 군 의료진들이 혈액형 시스템의 가치를 절실히 깨달았다. 영국군은 1916년부터 모든 병사들의 혈액형을 미리 검사하여 신분증에 기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즉시 적합한 공여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미군도 1917년 참전과 함께 비슷한 시스템을 채택했다. 전쟁 중 수혈의 성공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혈액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O형 혈액에 맞는 공급자 역할이 주목받았다. 응급 상황에서 O형 혈액은 어떤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수혈할 수 있어 생명의 혈액이라고 불렸다. 전쟁 후 발표된 의료 통계들은 혈액형을 고려한 수혈의 성공률이 90% 이상이었던 반면 무작위 수혈의 성공률은 50% 미만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명확한 차이는 의학계의 혈액형 시스템의 절대적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혈액형의 유전학적 기반이 더욱 명확해졌다. 1924년 펠릭스 베른슈타인이 ABO 혈액형의 유전 방식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는 A, B, O 세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으며 A와 B는 O에 대해 우성이라고 설명했다. 베른슈타인의 모델에 따르면 AA 또는 AO 유전자형은 A형 표현형, BB 또는 BO 유전자형은 B형 표현형, AB 유전자형은 AB형 표현형, 공우성, O 유전자형은 O형 표현형. 이 유전 모델은
가족 내 혈액형 분포를 완벽하게 설명했다. 또한 인구 집단에서 각 혈액형의 빈도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멘델 유전학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혈액형 유전학의 이해는 친자 확인에도 응용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법정에서 혈액형을 이용한 친자 관계 감정이 시작되었다. 비록 친부를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특정 남성이 아버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가능했다. 이는 법의학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혈액 보관 기술이 발전했다. 1937년 시카고의 버나드 판타스가 최초의 혈액은행을 설립했다. 냉장 보관 기술과 항응고제의 개발로 혈액을 수주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혈액은행 시스템에서 혈액형 분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각 혈액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즉시 적합한 혈액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혈액형별 재고량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혈액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혈액은행이 대규모로 확장되었다. 미국 적십자사는 전국적인 혈액 수집과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영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국가 혈액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모두 ABO 혈액형 분류를 기반으로 했다. 전쟁 중 혈장 분리 기술도 발전했다. 혈장은 혈액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응급 수액으로 유용했다. 하지만 적혈구 수혈에는 여전히 혈액형 일치가 필수적이었다. 이때의 경험은 전후 혈액의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1940년 란트슈타이너와 알렉산더 위너가 새로운 혈액 항원을 발견했다. 그들은 붉은 털원숭이의 혈액으로 토끼를 면역시킨 후 이 혈청이 인간 혈액의 85%와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항원을 RH 인자라고 명명했다. RH 인자의 발견은 ABO 시스템과는 독립적인 또 다른 혈액형 시스템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RH 양성과 RH 음성으로 분류되는 이 시스템은 특히 임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RH 음성 산모가 RH 양성 태아를 임신할 경우 용혈성 질환의 위험이 있었다. RH 시스템의 발견으로 혈액형 표기법도 복잡해졌다. 이제 혈액형은 A 양성, A 음성, B 양성, B 음성, AB 양성, AB 음성, O 양성, O 음성의 8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는 수혈의 정확도를 더욱 높였지만 동시에 적합한 혈액을 찾기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RH 인자의 발견은 면역학 발전에도 기여했다. RH 항체는 자연 항체가 아니라 면역에 의해 생성되는 획득 항체였다. 이는 혈액형 항체의 다양한 생성 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혈액형은 20세기 법의학 발전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1920년대부터 친자 확인 소송에서 혈액형 검사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비록 아버지를 확정할 수는 없었지만 특정인이 아버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배제의 증거로는 매우 유용했다. 예를 들어 O형 어머니와 O형 아이의 경우 아버지 후보가 AB형이라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제율은 ABO 시스템만으로도 약 30%였고 RH 시스템을 포함하면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혈액형은 범죄 수사에도 활용되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혈액형을 분석하여 용의자를 좁혀나가는 것이 가능했다. 1930년대부터 많은 살인 사건에서 혈액형 검사가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혈액형만으로는 개인 식별에 한계가 있었다.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확정적 증거가 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는 1980년대 DNA 감시 기술이 도입되면서
극복되었지만 혈액형은 여전히 보조적 증거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혈액형은 인류학과 진화생물학 연구에도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1920년대부터 세계 각지의 인구 집단에서 혈액형 분포를 조사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류의 이주 경로와 진화 역사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각 인종과 민족마다 혈액형 분포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은 거의 대부분이 O형이었고 동아시아인은 B형 비율이 높았다. 유럽인은 A형과 O형이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인류의 지리적 분산과 고립된 집단에서의 유전적 드리프트를 반영했다. 특히 흥미로운 발견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거의 모두 O형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이 소수의 창시자 집단에 의해 정착되었으며 이들이 주로 O형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연구는 인류의 아메리카 대륙 정착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혈액형 분포는 또한 자연 선택의 증거도 제공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혈액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O형은 콜레라와 패스트에 더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A형은 천연두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질병 혈액형 연관성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혈액형 분포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수혈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50년대에는 플라스틱 혈액백이 도입되어 유리병을 대체했다. 이는 혈액 보관과 운송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혈액 성분 분리술도 발전하여 적혈구, 혈소판, 혈장, 응고인자 등을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화된 혈액형 검사 장비도 개발되었다. 1960년대부터 도입된 자동 분석기는 대량의 혈액 검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혈액형 결과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교차 시험 기술도 정교해졌다. ABO와 RH 외에도 수많은 다른 혈액형 시스템들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적합한 혈액을 찾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검사가 필요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혈액형 시스템은 300개 이상이며 중요한 것만 해도 30여 개에 이른다. 항체 선별 검사도 표준화되었다. 수혈 전에 환자의 혈청에 비정형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예상치 못한 수혈 반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밀한 검사 체계로 현재 수혈의 안전성은 99.9% 이상에 달한다. 혈액형 시스템이 확립된 이후에도 혈액 부족 문제는 지속되었다. 특히 희귀 혈액형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적합한 혈액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혈액 대용품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1960년대부터 플루오로카본 기반의 산소 운반체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혈액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부작용과 효율성 문제로 실용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헤모글로빈 기반 산소 운반체도 연구되었지만 역시 완전한 대체제가 되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 적혈구 생산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배아 줄기세포나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를 분화시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 방법으로 생산된 적혈구는 감염 위험이 없고 혈액형도 조절할 수 있어 미래의 혈액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접근법은 범용 혈액 개발이다. 효소를 이용해 A형이나 B형 적혈구의 항원을 제거하여 O형으로 변환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혈액형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혈액형이 발견된 이후 지속적으로 혈액형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50년대부터 대규모 역학 연구들이 시작되어 혈액형이 다양한 질병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축적되었다. 위암과 혈액형의 연관성이 가장 먼저 주목받았다. A형은 위암 발생 위험이 높고 O형은 위궤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이후 심혈관 질환, 혈전증, 감염성 질환 등에서도 혈액형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O형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보고되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O형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률과 중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액형과 감염성 질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의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혈액형 항원이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전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종, 지역, 생활 습관 등의 혼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함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1990년대 들어 분자 생물학 기술의 발전으로 혈액형의 분자적 기반이 명확해졌다. ABO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위치하며 이 유전자가 만드는 효소가 적혈구 표면의 당단백질을 수식하여 A 또는 B 항원을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다. A형 유전자는 N아세틸갈락토사민, 전이효소를 만들어 H 항원에 N아세틸갈락토사민을 붙여 A 항원을 형성한다. B형 유전자는 갈락토스 전이효소를 만들어 갈락토스를 붙여 B 항원을 형성한다. O형 유전자는 기능하는 효소를 만들지 못하므로 H 항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분자적 이해는 더 정확한 혈액형 검사법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DNA 검사를 통한 혈액형 판정도 가능해졌다. 특히 혈액형이 애매한 경우나 변이형이 의심되는 경우에 분자 진단이 유용하다. RH 시스템의 분자적 기반도 해명되었다. RHD 유전자와 RHC 유전자가 1번 염색체에 인접해 위치하며 이들이 만드는 단백질이 적혈구막에 삽입되어 RH 항원을 형성한다. RH 음성은 RHD 유전자의 결실이나 비활성화에 의해 나타난다. RH 시스템의 발견은 신생아, 용혈성 질환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RH 음성 산모가 RH 양성 태아를 임신하면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혈액이 산모에게 노출되어 항RH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 이 항체는 다음 임신에서 RH 양성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하여 심각한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1960년대 RH 면역 글로불린이 개발되어 이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RH 음성 산모에게 분만 후 항RH 항체를 주사하면 이것이 태아로부터 유입된 RH 양성 적혈구를 제거하여 산모의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이 예방법으로 신생아 용혈성 질환의 발생률이 90% 이상 감소했다. 현재는 임신 중에도 RH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는 것이 표준이 되었다. 임신 28주경과 분만 후에 투여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 ABO 부적합 임신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경미하며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태아의학의 발전으로 자궁 내 수혈도 가능해졌다. 심한 용혈성 질환이 발생한 태아에게 제대혈관을 통해 직접 수혈하는 시술이다. 이때도 정확한 혈액형 검사와 교차 시험이 필수적이다. 장기 이식에서도 혈액형 일치는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으로 같은 혈액형끼리 이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혈액형 간 이식도 가능하다. 신장 이식에서는 O형이 만능 공여자, AB형이 만능 수혜자 역할을 한다. ABO 부적합 이식도 특수한 전처치를 통해 가능해졌다. 면역 억제 요법과 혈장 교환술,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을 통해 기존 항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항체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이식 가능한 공여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간 이식에서는 혈액형이 다소 다르게 적용된다. 간은 면역학적으로 특별한 장기여서 ABO 부적합 이식의 성공률이 다른 장기보다 높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혈액형이 다른 간 이식도 시행된다. 최근에는 이종 이식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연구에서도 혈액형 호환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인간과 호환되는 혈액형을 가진 돼지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혈소판 수혈에서는 ABO 혈액형 외에도 HLA 시스템이 중요하다. HLA는 백혈구 항원으로 조직적 합성 항원이라고도 한다. 혈소판 수혈을 반복받는 환자들은 HLA 항체가 생성되어 혈소판 수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HLA는 매우 다양해서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HLA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혈소판에는 또한 고유한 항원 시스템도 있다. HPA 시스템이 그것인데, 특히 임산부에게서 신생아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RH 질환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산모와 태아 간의 혈소판 항원 불일치에 의해 발생한다. 과립구 수혈에서는 HNA 시스템이 중요하다. 중증 감염 환자에게 과립구를 수혈할 때 HNA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혈액 성분별로 각각 다른 항원 시스템들이 관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혈액형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황금 혈액이라고도 불리는데 전 세계에 몇 명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RH-널 혈액형은 모든 RH 항원이 없는 혈액형으로 전 세계에 50명 미만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희귀 혈액형 보유자들은 수혈이 필요할 때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희귀 혈액형 등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각국의 혈액원들이 협력하여 희귀 혈액형 공여자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국경을 넘나드는 혈액 공급도 이루어진다. 자가수혈도 중요한 대안이다. 희귀 혈액형 환자들은 수술 전에 미리 자신의 혈액을 체혈해서 보관했다가 수술 시 사용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자가 혈액을 냉동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인공혈액이나 혈액 대용품 개발에서도 희귀 혈액형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혈액이 개발되면 희귀 혈액형으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혈액학은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이용한 혈액형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기존 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변이형 혈액형들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이용한 대량 혈액형 검사도 도입되었다. 한 번의 검사로 수십 개의 혈액형 시스템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다수 수혈을 받은 환자나 임신부에서 유용하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도 혈액의학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혈액형 검사 결과 판독을 자동화하거나 수혈 반응 예측, 혈액 재고 관리 최적화 등의 AI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인적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원격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혈액형 검사의 접근성도 향상되고 있다. 휴대용 혈액형 검사 장비가 개발되어 응급 상황이나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신속한 혈액형 확인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혈액학 분야는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혈액 생산이 현실화되면
혈액 부족 문제와 혈액형 불일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로부터 필요한 혈액 성분을 생산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생체 내에서 혈액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크리스퍼 같은 기술을 이용해 조혈줄기세포의 혈액형 유전자를 편집하면 환자의 혈액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희귀 혈액형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나노 기술을 이용한 인공적 혈구나 혈소판 개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들은 자연 혈액보다 더 안정하고 효율적일 수 있으며 혈액형 제약도 없을 것이다. 또한 특수한 기능을 추가하여 약물 전달이나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혈액 공급을 보장하는 것, 개발도상국에서의 혈액형 검사 접근성 향상, 새로 발견되는 혈액형 항원들에 대한 대응 등이 지속적인 과제다. 1901년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발견한 ABO 혈액형 시스템은 20세기 의학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였다. 겨우 몇 방울의 혈액을 이용한 간단한 실험에서 시작된 이 발견은 수혈, 의학의 기초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면역학, 유전학, 법의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혈액형의 발견은 과학적 관찰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란트슈타이너는 다른 연구자들도 봤을 법한 현상을 관찰했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만들어냈다. 이는 과학자의 통찰력과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발견의 가장 큰 의의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안전한 수혈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현재까지도 매일 전 세계에서 혈액형 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혈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과 수술, 암치료, 응급의학 등 현대 의학의 모든 분야가 안전한 수혈 위에 성립되어 있다. 혈액형은 또한 개인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지표가 되었다. 친자 확인, 개인 식별, 인류의 진화와 이주 연구 등의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DNA 기술이 발전한 현재에도 혈액형은 여전히 중요한 개인 식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래에는 더욱 정교한 혈액형 분석과 맞춤형 혈액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란트슈타이너가 1901년에 발견한 기본 원리 혈액에는 개체마다 다른 항원이 있고 이것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여전히 모든 혈액의학의 기초가 되고 있다. 1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혈액형의 발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새로운 혈액형 항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그 임상적 의미들이 밝혀지고 있다. 란트슈타이너의 발견은 단순한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미래의학 발전에 계속되는 출발점인 것이다.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며 임의로 각색된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자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